근데 그 키워드를 잘 찾아내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바탕은 결국은 독서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 이야기해봐. 이런 자세는 절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독서 코칭을 쓴 저자 건도경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독서 지도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고라 아카데미라고 해서 독서의 방향을 좀 잘 정리해서 만든 학원 운영 중에 있고, 책을 읽고 체험 활동을 하는 한국 브레인 진로 체험 캠프라고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제가 느낀 점을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독서는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마음이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는 다양한 경험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독서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내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얻은 지혜나 경험들이 불행한 마음을 극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는 꿈을 가지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꿈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아이를 둘러싼 주변은 너무나 좁고 그리고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일 수도 있지만 어쩜 독서가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독서를 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똑같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꿈으로 확산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이루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최상위에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국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독서를 시켜야 됩니다 라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는 독서는 국어 과목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 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밑에 있는 예를 들면 학생들 국어, 사회, 과학, 예술, 수학 파트까지도 아우러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면 이제 정말 최근에는 고등학교 과목 안에 독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습적인 독서라고 해서 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한 80%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영어, 수학, 시험에서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독서를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의 결과치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독서를 하고 나서와 하기 이전의 모습이 참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일단은 독서를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부모님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1시간, 2시간 동안 상상하고 몰입하고 했을 때 자기들이 그 책 한 권에 대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중력은 두 말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어마어마해지죠. 지금 21세기 이후에 지금 AI 시대이고 챗GPT 이래서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학습적인 것도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상상을 하다 보면 통찰력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이들이 유추하고 추론하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학습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하고 최근하고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보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책을 읽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 책을
우리 아이들은 안 읽습니다라가 아니라 읽고 난 뒤에 글쓰기가 잘 안 돼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학습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요? 이렇게 책은 당연히 읽는다는 걸 기준하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제가 딱 두 가지로 조금 더 현재 어머니들께서 물어보시는 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책을 읽는 행위 자체.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책을 당연히 읽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두 번째는 아이가 책을 읽기는 읽는데 편식하듯이 편독만 해요. 선생님 어떡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옛날에는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책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읽기는 많이 읽는데 왜 학교에서 성적은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독은 어느 정도의 편독은 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마음이 많이 앞서셔서 우리 아이들 큰일 났네? 왜 사회과학은 읽지 않고 문학만 읽지? 또는 이제 뭐 역사책은 왜 읽지 않지? 뭐 이렇게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연결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성급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는 읽지만 글자만 본다든지 글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몰려가서 읽어야 되는 상황에 몰려서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상하지 않고 책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 독서 안에서 책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흥미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책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책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년 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이거는 아니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 글자나 문자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알매에 대한 거는 누구나 호기심을 느껴요.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고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아이가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다라는 기준의 하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독서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독서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가정 내에서나 부모님께서 체계적인 어떤 독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덜 하셨거나 노력을 하셨지만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점점 독서랑 멀어지게 되는 원인은 외부 환경에서도 좀 더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학원을 많이 다녀요. 실제로 놀 시간도 없고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소리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저녁을 못 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만큼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있어야 책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작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안 하게 됐고 책을 싫어하는 아이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독서 환경을 갖추는 방법은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 교육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독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글을 읽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의 인성 그리고 아이의 어떤 꿈 그리고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독서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집의 환경을 정말 책 읽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미니멈 뭐 이래서 간소화하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조금 하고 이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소화된 뭐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머님 댁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정말 그냥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지긴 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책은 어딨지?
책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정말 거실에 보면 커다란 나무 하나, 그리고 벽걸이 대형 TV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 식탁 하나,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적어도 많은 분들이,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어머님들이 대체로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적어도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저는 좀 과감하게 책으로 지저분하게 좀 해도 된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막 정말 갖고 놀고 놀잇감으로 뭐 도미노 게임도 하고요. 쌓기 놀이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을 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책을 놀잇감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많이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거실에 이제 자주 보이는 곳에 책이 많으면 아이들이 제목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그러세요. 뭐 제목도 안 보고 뭐 책만 꽂아놓기만 하니까 먼지만 쌓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된다고 봅니다. 그 근거를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에는 책장에 책이 많거든요. 제 방에도 있고 뭐 곳곳에 교실마다 어른들 책도 있고 아이들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멈춰서서 자기 레벨하고 상관없이 계속 책을 다 열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에 애들이 노출이 된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책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부모님들 들으시면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반감을 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직장 갔다 와서 언제 책을 읽느냐 이렇게 자기 변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권을 읽어라,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라, 한 달에 한 권을 읽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10분이 어머니, 아버님께서 들고 있는 그 책 10분이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도 책을 읽는구나 하는 환경에서 강요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높은 언성이 오고 가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우리 여러 조사를 보면 실제로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부끄럽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권? 뭐 평균 한 50%가 안 된다 그러거든. 한 권 이상 읽는 성인들이 실제로는 1년에 4.5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이제 책 읽는 가정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집은 사실은 뭐 1년에 10권, 20권, 30권도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는 가정이 그에 비해서 50%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그냥 좋아하는 책이시면 되거든요. 뭐 명작을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뭐 전문 도서를 읽어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책 아니면 뭐 신문이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환경을 망치는 것은 너무 부모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머님 그때 책 많이 읽으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예전 어머님들은 이게 한 50대, 40대 후반의 어머님들은 그래도 책으로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책을 좀 많이 보고 접했던 세대, 아날로그 세대죠. 근데 지금의 어머님들은 학원을 좀 많이 다녔던 세대들이 많으세요. 초등학교 부모님 대상으로 본다면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어머님들은 학원 세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에서 학원을 돌다 보니까 지금은 어른이 되셨지만 책을 안 읽는 경우도 실제로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는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의 어떤 이상이신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안 읽었으니까 또는 아니면 내가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를 정말 잘했으니까 양극화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중학생이면 이 정도는 읽어야 돼. 또는 옆집 아이는 이걸 읽더라. 엄마가 독서 모임에 가봤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은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수준도 안 갖춘 아이들이 많아요. 독서 수준이. 물론 학습적인 어떤 결과물은 중학교에서 10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오고 뭐 정말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독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독서 수준은 거의 못 미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머님 기준에 맞춰서 학습하듯이 책을 읽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책 보고 싶지 않죠. 보고 싶긴 하나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책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환경을 망치는 거는 저는 100%까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90% 이상은 부모님의 영향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10% 정도를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어주는 독서 목록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은 그걸 저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시거든요. 선생님 뭐 책 체크해서 좀 읽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책을 보면 목록을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에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몬드를 읽으라 그러시네? 예를 들면 유행하는 책을 왜 읽으라고 하지?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못 읽은 내용인데? 라고 좀 의아심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조금 더 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권장하시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 눈높이에도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서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기는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애 전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9살 때부터 독서 논술을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책이란 어릴 때 보던 책과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교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책을 본 거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접했더라면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29살 때부터 했지만 정말 제가 더 똑똑해진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면 가장 좋고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시면 시작을 하시면 가장 좋은 때일 거예요.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아라 하면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거고요. 좁게는 초등학교부터 어린아이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넓게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아이의 어떤 멘토가 되어 주시는 것까지도 저는 육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서 아이의 어떤 정신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다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옳은 신념을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도 육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가 수행을 하실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너무 아이한테만 집중되지 마시고요. 부모 마음부터 좀 챙기셨으면 좀 좋겠거든요. 행복한 부모가 분명히 아이도 행복한 아이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책을 통해서 육아를 하게 되면 부모님 생각 자체가 굉장히 객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한 30년 가까이 사시다 보면 본인이 치우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는 이제 갖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편협되거나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춰진 육아를 위해 부모님께서 먼저 공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책으로 하시게 되면 분명히 객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시면 아이들도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책을 통해 아이와 소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책에서 전하는 내용을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책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중립성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 똥을 보다 보면 우리 엄마도 굉장히 감동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독서 지도를 할 때 강아지 똥을 보고 정말 감동을 해서 다 외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엄마도 감동을 하게 되고 그 감동이 아이들하고 전달이 되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묻고 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짜릿한
소통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용 또한 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또는 그 책이 엄마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부모가 육아를 하다 보면 매 순간이 행복하거나 즐겁지만은 않거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어떤 날은 예쁘고 어떤 날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함을 좀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쌍둥이 아이를 키웠는데 하루에 뭐 2시간 자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육아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힘이 되어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었거든요.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정화가 일어나요. 자기 정화, 즉 이제 카타르시스까지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획하지 않은 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힘든 일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책이 주었던 그 객관성, 옳은 가치관이 가족을 좀 똘똘 뭉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책은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아이는 첫 번째, 부모들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으로 육아를 하겠다는 일단은 다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내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 또한 책을 풍성하게 읽는 방법으로서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책을 가지게 해주시는 게 부모님한테도 좋고 우리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고르실 때 눈높이에 맞는 책을 반드시 좀 철저하게 조금 검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이게 어떤 분들은 허세를 위해서 자기의 허세를 채워주는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이런 책도 갖춰놓고 이런 책도 갖춰놨는데요. 근데 아이랑 직접 수업을 하다 보면 갖춰진 책만큼 우리 아이들은 독서 습관이 전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이의 수준을 좀 무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정보를 조금 수집하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셨으면 좋겠고요. 꼭 함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은 읽은 후에 학습적인 접근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과를 바라는 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독서는 과정 수업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과정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독서지 어떤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100점이 나와야 돼, 80점이 나와야 돼 이걸 위해서 독서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독서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학습은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책, 교훈이 담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야? 그래서 줄거리는 이랬구나. 그러면 아이가 바로바로 줄거리를 뭐 쫙 풀지는 못하거든요. 알고는 있으나 또 쉽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듣고자 하는 답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니께서 또 화를 내시고 또 화를 내지 않지만 표정이 확 굳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표정만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엄마 표정이 좀 굳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글쓰기를 했는데 어머님께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데 라고 말을 해도 아이는 엄마 표정은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 표정을 굉장히 많이 살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책을 읽은 후에 정말 칭찬 많이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읽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같이 많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를 하는 행위는 어릴 때는 부모님들께서 어머니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잖아요. 경험을 해보시면. 아이가 책을 읽는 행위는 정말 힘든 행위거든요. 어머님 양에 차지 않는 답을 했다고 해서 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다 읽은 후에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감탄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몇 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만 잘하면 돼. 우리 아이를 정말 잘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자꾸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독서량은 떨어지고 독서력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문해력까지 떨어진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사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죠. 현장에서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독서력이나 독해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바뀌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마표 독서 코칭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엄마표 독서 코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엄마가 직접 아이의 독서를 코칭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이의 독서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우리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으로 가장 밀접한 게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는 독서 교육이 아이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독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두 가지 마음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밤낮이 바뀌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깐이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엄마표 독서 코칭이 필요한 시기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길어야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까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단계는 3학년 단계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머니 좀 참으시고 조금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함께 우리 아이와 책을 읽고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중요한 건데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책은 읽다가 안 읽다가 내 기분 느낄 때 책 읽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좀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어머니께서 그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우리 아이는 자연스럽게 독서 시간을 갖는 게 몸에 배이게 되고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이제 엄마표 독서 코칭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도대체 독서는 어떻게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자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내 감각을 깨우는 학습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오감 독서법이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뇌를 감각을 깨우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발달까지 이끄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많잖아요. 신체 활동도 있고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 오감은 다 알다시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표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읽기 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읽기 전 활동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알사탕 이 제목도 보지 않고요. 책 내용이 뭐지? 이렇게 한번 보자 이렇게 바로 넘겨봐서 본문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한 1, 2분 정도만 우리 읽기 전 활동을 반드시 하시라고. 여기서 우리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주제에 대한 감각까지도 다 끼워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름이 철수다. 철수야, 책 제목이 뭘까요?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이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오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감이란 보는 거, 시각, 들을 수 있는 청각, 냄새 맡을 수 있는 후각,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만져볼 수 있는 촉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철수는 이 책 표지에서 보이는 것부터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경우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뭐가 보이지? 제목 말고 의외로 보이는 건 굉장히 많은데도 애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제가 조금 힌트를 주거든요. 와, 선생님이 봤을 때
예쁜 친구도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철수는 뭐가 보여?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찬찬히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선생님 알사탕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뒷표지에서 나뭇잎도 뒹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읽기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시각까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해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감각적인 게 깨어나거든요. 자, 이제는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청각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선생님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상상 한번 해보자. 근데 낙엽에서 선생님은 낙엽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철수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조금만 상상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디선가 또 다른 소리를 찾아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각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이 날까? 선생님은 좀 이 아이가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는데 우리 철수는 어떤 느낌이 좀 날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아이들이 자기가 만져봤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책을 읽게 하시지 마시고요. 읽기 전 활동, 내가 보는 책이 제목은 뭐지? 주제는 뭘까? 상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과정은 어머니께서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책은 당연히 좋아하게 될 뿐더러 우리 어머님들도 책에 대한 호기심이 같이 동반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오감 독서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독후 활동은 책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후 활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후 활동이라 하면 뭐 엄청난 원고지에 글을 뭐 천자 써야 되나요? 독후 감상문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독후 활동 그야말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거든요. 독후 활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좀 커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크냐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해하고 책을 정말 자기 책처럼 몸에 와닿게 하는 게 독후 활동이거든요. 책을 조금 더 사랑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알사탕이라는 책을 봤는데 읽는 행위까지도 막 상상을 하고 집중하고 너무 멋지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동동이거든요. 이름이 우리 책 속에 동동이를 좀 불러볼까? 동동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동동이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이것도 독후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나이 수준이나 독서 수준이나 책 종류에 따라서 독후 방법은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후 활동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표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커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책을 읽고 책 속의 내용을 알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주머니라든지 생각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독후 감상문은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지만 말주머니다 또는 이제 생각주머니를 채우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뭐 3, 4학년이 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 양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독후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본 쓰기라든지 그리고 만화 그리기라든지 좀 더 크면 논술문이라든지 설명 쓰기 이렇게 우리 학년에 맞춰서 조금씩 독후 활동을 성장을 시켜주시면 분명히 아이들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어 왔는 아이들은 무리하지 않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습이 된 아이들은 당연히 뭐 학습적인 거는 당연히 잘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쓰면서 또 다른 게 확산이 되거든요. 생각이 확산이 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더해져서 또 새로운 어떤 창작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후 활동은 반드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책을 잘 읽었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되게 애매해지죠. 자칫 잘못하면 독서 퀴즈를 만든다든지 문제를 만들어서 0점부터 100점까지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나서 시험을 10개 치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들께서는 너 정말 충분히 이해했니? 라는 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느낀 거,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책을 안 읽으시면 독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학년 때는 어머니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책 잘 읽었다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아시게 되고. 그런데 이제 3학년 지나서 중학년 지나서 5학년 6학년이 되면 5학년 책만 돼도 어머님들께서 읽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좀 멀리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독후 활동,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었는지 조금 확인하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확인을 하시려면 본인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단편적인 방법은 독후 활동을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대해서 공감을 했구나, 감동받았구나 하는 거에서 우리 어머님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조금 더 크면은 독서 감상문 너무 강요하시지 마시고요. 800자, 1000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짧게 쓰더라도 우리 아이가 글을 쓸 때 우리 아이가 충분히 줄거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노력하고 책안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면 우리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정도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이가 싫은 독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나요, 읽지 않나요는 차이는 정말 많은데요. 그걸 이제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려 본다면요. 첫째는 기능적인 면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 기능과 발달 상태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습 기능이라 하면 우리가 읽기죠. 국어 능력이라 할 수도 있고 사회 이렇게 과목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그런 어휘들의 묶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고 독서가 습관이 된 아이들은 당연히 많은 양의 어휘와 문장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어휘는 무엇이야? 사전을 찾아봐. 이런 행위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에 맞춰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 어휘력도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곧 많은 문장을 이해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라든지 독서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정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글자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요. 글자를 다 자연스럽게 익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독서가 된 아이들은 굳이 가나다라, 기억, 니은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자를 뗀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표현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휘의 단어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글이 재밌고 책이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는 자기 내면의 힘과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 인재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소통과 공감 능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즘 아이들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거든요. 물론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아이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만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에 놓여지긴 하지만 아이들과 정말 친밀하게 놀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과 싸우더라도 그런 다툼의 어떤 기회조차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겨우 이제 아이들하고 논다 하면 게임을 한다든지 대화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인 활동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식당 같은 데 가보셔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나 각자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경우 많이 목격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더 그런 부분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이 풍부한 아이들은 당연하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통찰력, 추론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라든지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커져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 독서를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힘들이 굉장히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학습에서부터 드러나거든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원에 좀 보내는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좀 빨라진 경우도 있는데 조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조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전부터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 표현이 좀 자유로워요. 확실히. 뭐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많이 보고 많이 엄마들하고 공감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싫어요, 좋아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능력도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글자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글자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 이전부터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되게 급해지세요. 뭐 상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지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교과서가 통합 교과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세분화된 교과서를 살짝 열어보면 단어가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보시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책을 독서를 골고루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학원을 오게 되면 저희들하고 만나게 됐을 때도 확실히 책을 좀 오랫동안 읽어온 아이와 그렇지 않고 우리 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책을 접한 아이들의 수준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또 한번 크게 표가 나요. 5학년 때부터는 논리적 사고를 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 발달 자체도 논리적 사고가 되게끔 발달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책으로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논리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학년만 돼도 저희들은 이제 토론 수업도 하고 그리고 주제 다루는 자체가 굉장히 논리력을 요하는 게 많은데 그거에서 아이들이 막막해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아이들이 토론 수업에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책과 더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학교에서의 결과물도 크게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더 해본다면 책을 안 읽어도 학습적으로 연습이 많이 된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저찌 버티기는 해요. 그 학습지를 많이 푼 아이들이나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은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통찰력이나 추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를 해내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지죠. 좀 더 크게 보면 더 나아가서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한데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오디오북이라도 듣는 게 좋고요. 누군가가 잘 정리해 준 걸 또 나의 어떤 지식으로 습득하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어머니 목소리가 가장 좋고요. 어머니 아버님 목소리가 가장 좋은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는 과정 수업이거든요. 아이가 어떤 결과를 바란다면 인터넷에서 누가 요약 정리해 준 거 읽어도 괜찮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어서 표지부터 해서 끝장까지 가고 독후활동을 하고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집중력도 발휘되고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책을 한 권 멋지게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어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로움을 아이가 느낄 수 있고 그 수고로움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는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는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요거는 습관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께서 10분 읽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책 한 권을 읽어낼 때 그 지속성이라든지 그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가져가는 강점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로서 핑계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 정도는 정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20살이 되면 독립적인 생활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셔야 합니다. 결코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호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회복하는 힘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란 거는 구불구불 인생의 풍랑을 겪으며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도 꿈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독서는 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긍정적인 내 삶을 칭찬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반드시 책과 함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독서 코치 연습생 근도경입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재밌고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독서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우위를 매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매기기 이전에 우선 인류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시대 상황에 맞게끔 교육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결국은 독립적인 아이로 잘 살아가기 위함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 과목도 되게 중요도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잖아요. 네, 지금껏 많은 교과 개정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학력평가 시대 뭐 이래서 저희들이 국어, 영어, 수학, 객관식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또는 뭐 어떤 시기에는 절대평가라 그래서 점수로만 평가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뭐 창의적 인간, 지금은 또 더 나아가서 융합형 인재를 교육에서는 좀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떠나서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한 바탕이 결국은 글이라는 거예요. 글을 잘 이해하고 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전달받고 자기가 이해했을 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숲속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이루는 숲이 우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숲속에 좋은 토양이 되도록 우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이 학생들에게 결국은 자양분이 되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다른 과목보다는 독서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독서하는 방법, 독서하는 기술, 습관, 삶의 지혜 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서 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근데 보편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은 독서 교육하면 학교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독서 교육은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저는 독서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영유아기 때 엄마 아빠의 정성스럽게 책을 읽어주시고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 또한 독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서 들어가 본다면 독서 안에서 어휘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줄거리를 잘 정리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표현하는 것까지 글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결과를 내기 위한 독서 교육이라고 하고 한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 조금 더 전문적인 독서 교육을 할 시기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저희들이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해서 통합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은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이렇게 되게 세분화가 돼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나 어머님께서 느끼시는 게, 와, 교과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그리고 안에 페이지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뭔가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라고 체감을 하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학원을 찾으신다든지 전문가 선생님을 찾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독서 교육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또 3학년이란 나이 자체에서 1, 2학년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10살이면 세상을 다 알만한 나이다, 뭐 이런 책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자기 사고가 뿌리가 조금씩 내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업적인 독서 교육으로 조금 연계해 본다면 초등학교 3학년이 좀 적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뱃속에서 엄마가 목소리 들려주고 태어나서 그림책하고 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독서 교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학습적으로 이게 쉽게 표현드리면 학습적인 부분이 책 하나를 잘 봤어요. 책 하나를 봤는데 예를 들면 교과서여도 되죠. 교과서를 잘 보았는데 어휘를 좀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적인 이해, 그게 줄거리라고 표현한다면 줄거리를 좀 잘 파악하는지 여부를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시키고 좀 더 나간다면 옳고 그른 걸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근거를 제시하고 글쓰기까지 가고 그리고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독서 교육을 조금 더 심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가 적절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책은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접하지 않은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은 아이가 독서 교육을 해야 된다, 책을 안 읽어왔는 애가 독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켜서 결과를 낼 것인가, 정말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이제 공감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우친 독서를 할 건가에 대해서 독서 교육의 기준을 좀 나눠본다면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습관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근데 독서 교육 안에는 물론 습관도 들어가고 기술적인 것도 다 들어가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똑바로 앉아있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는 거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독서만큼은 자율적으로 좀 맡겨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학습적인 틀을 좀 만들어 가더라고요. 독서 교육의 범위가 넓게 보면 끝도 없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독서 교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학년기에 있는 애들은 어떤 학습적인 결과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금 더 책을 조금 더 섬세하게 파고 이해하고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서로 본다면 그 교육의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정도 이제 집중력 시간도 조금 더 길어졌고요. 교과 내용도 조금 더 이제 그림이나 어떤 글자체도 좀 바뀌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뀌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가 엄마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기에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독서 교육은 우리가 어른들 보는 책을 마구잡이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때부터 읽어야 되는 책,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이후에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때는 그림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선명하고 그리고 좀 단순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잡하기보다는 아이들도 아직까지 뇌발달 단계에서는 좀 단순하고 명료한 그림들이 더 인식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림이 좋은 걸 조금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거는 조금 근성징악도 좋거든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이야기, 그리고 결말이 좋은 이야기, 그리고 글 내용으로 보면 글자 크기도 좀 커야 될 것이고 글 내용도 복잡지 않고 단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들 1, 2학년들은 영유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친구 관계라든지 그리고 인성,
남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고, 책도 될 수 있으면 그림 많은 책보다는, 이때도 그림은 영유아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림이 조금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 주시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인식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년 3, 4학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생각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림 위주의 책이었다면 이제 글 위주로 살짝 넘어가 주시는 책이어도 되고요. 페이지 수도 50페이지, 100페이지까지도 아이들 단계별로 조금 더 확장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은 3, 4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특히 4학년 때는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에 때 공감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쉽게 흥미를 느끼고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선정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는 우리 뇌 발달 단계에도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좀 더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책들이 시중에도 실제로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책을 좀 선정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좀 더 가지고 자기 단계에 맞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집중해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교과 내용에 조금 치우쳐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문학, 그리고 또는 교과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외국 소설 중에서도 고전소설, 그리고 명작소설 위주로 조금 더 아이들의 인성을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때쯤에는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 사춘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친구 문제,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들을 다룬 소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설들을 좀 골라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단계에 맞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관심이 있다는 거는요, 자기 수준에 맞다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의 기준이나 학년의 기준에 너무 맞춰서 책을 선정하시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흥미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고, 제가 난처함을 좀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5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 반드시 좀 읽혀주세요. 때로는 또 문학만 너무 많이 읽히지 마시고 비문학, 과학, 역사, 사회, 경제 골고루 좀 읽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상담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책 수준을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마의 니즈나 교사의 니즈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독서 수준을 갖고 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정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이어야지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그래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학년들은 조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리고 조금 중학년, 고학년 가면은 아이들이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지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쯤 되면 여자아이들은 친구 문제로 굉장히 많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따돌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단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부터는 자기 문제와 조금 밀접해 있는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 다양하게 선정해 주시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비판적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즐거운 독서, 관심 있는 독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로 느끼는 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어머님이 기준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잣대보다는 우리 아이와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아이한테 좀 선택권의 폭을 좀 넓게 주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 아이 독서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권장 도서는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필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우리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나오는 필독서가 한 260권 정도가 돼요. 리스트가. 그거는 좀 읽혀주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독서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계속 이거는 권장도서야, 이거는 필독서야,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돼, 연간도서라고 이렇게 들이미시면 사실은 아이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과학을 판다 애들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뭐 공룡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도 알아? 정말 너는 천재다.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공룡책만 보는 거예요. 정말 뭐 그 시대를 다 지구의 역사를 다 깨고 있을 정도로 공룡을 대입시켜서 보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 우리 지금도 있는 아이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지형이 많으세요. 얘는 공룡책만 보고 공룡책 보는 아이들이 대체로 또 역사와 관련한 책들도 좀 호기심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사회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안심을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의 진로죠. 진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걸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보조해 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뭐 빌려주시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생각이 굉장히 확산되는 게 정말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면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관련되지 않더라도 문학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오고요. 조금 더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연간도서라 그러거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도서를 또는 연계도서를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편독을 한다고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쪽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읽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 때 읽어야 되는 문학은 있거든요. 문학책도 있고 비문학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무리하지 않게 어머니께서 함께 어머님께서 먼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책을 완독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책의 어떤 범위도 장르도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요거는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0세 이전 더 적게는 8세 이전까지의 어떤 습관이나 아이의 어떤 부모님의 훈육이 굉장히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그리고 독서 습관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기질과 훈육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모습이 결국은 아이가 그대로 닮아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께서 책을 좀 일단은 읽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 책을 어머님, 아버님께서 같이 공유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질문의 수준이 그 아이의 독서 수준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의 어떤 생각만 묻고 끌어낸다면 아이는 사실은 어릴 때는 열심히 대답하려고 노력도 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쨌든 칭찬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서를 좋아하지 않게 되죠. 일단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신다면 더불어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좀 끌어내 주신다면 아이의 독서 수준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키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나민혜 교수님이시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푸코 시집을 쓰신 나태주 시인의 따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항상 이분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항상 책을 보시고 책을 쓰시고 항상 책과 함께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아버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이 교수님이 듣든 듣지 않든 논어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듣기 싫고 별로 뭐 관심도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어느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고 자기 삶의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어떤 타인이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생활 습관이 되고 평생 살아가는 내내 어떤 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대학생 신입생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은 없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조사를 했는 결과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서울대 학생 중 70%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도서관을 가거나 부모님들이 책을 자주 접했다는 걸 항상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60%에서 70% 이상이 독서와 함께 생활을 했고요. 그럼 중학교로 가서는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었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70% 이상이 독서를 계속 꾸준하게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모의고사 치고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을 읽지 않았겠네 했으나 실제로 프로테이즈는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독서는 어떤 독서였냐면은 이제 수학 문제 풀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독서를 했다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랜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지만 늘 걱정하셨던 게 자기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셨던 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꼭 쓰셨거든요.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또 독서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더 붙여본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시를 많이 쓰셨어요. 물론 장사를 하셨지만 원래 꿈은 또 뭐 그런 쪽 시를 많이 쓰셨는데 힘든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늘 시조를 쓰셨거든요. 한문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셔서. 근데 그 모습이 그때 어릴 때는 저는 아버지께서 어떤 시를 쓰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늘 돋보기를 끼시고 이렇게 한자로 시조를 쓰시던 모습이 살아가는 내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꿈이기도 하지만 멋진 시를 쓰는 게 제 하나의 목표이고 평생의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품고 있는 시기부터 우리 오롯이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 아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책을 처음에는 아이들이 청력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책을 읽어주시고 들려주시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때부터 해서 저는 초등학교 그래도 3학년 10살까지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목소리를 좀 많이 읽어주시고 좋은 책을 같이 선정해 주시고 하면 살아가는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그래도 10살까지는 저는 읽어주자 그리고 같이 해주자라는 주의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애들은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돼도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죠. 독서의 형태가, 독서 교육의 형태가 바뀌는데 3학년 때 이전에는 우리가 읽어주고 들려주는 교육이었다면 3학년 이후부터는 생각을 나누는 수업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1시간, 2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상관없어요. 책을 같이 공통적인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좀 나누고 이 또한 독서 교육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은 사교육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독서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위인전을 읽어줘야지 또 준비해줘야지 했을 때 그것도 잘 읽고 부모님하고 또 이야기도 잘 나누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뭐 중학교 가도 자기가 읽은 책을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니까 예민하니까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책을 중간에 매개체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로 아이들하고 깊게 어떤 감정을 다치는 오히려 더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독서 교육이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주는 교육이었다면 나중에는 나눈 교육이 되고 좀 더 크면은 아이가 읽은 책을 또 부모님한테 나눠주는 그렇게까지를 저는 독서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제가 기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독서 능력이라는 게 딱 단정 짓기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반드시 있거든요. 이 독서 능력이 결국은 독서력, 그리고 문해력, 그리고 아이들 독해력, 이게 학습적으로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서 능력은 그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키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에는 뭐 EBS에서 나온 문해력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독서 회사에서 나온 독서 능력 평가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어휘, 그리고 줄거리, 추론, 유추,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몇 가지 내놓고 우리 아이가 책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파악했을 때 자기 주제를 잘 이해했고 그 주제를 자기 걸로 잘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독서 능력 평가지에서는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전에, 그러면 이걸 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집에서 보시면요, 아이가 자기 학년의 평균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뭐 사회나 과학이나 비문학이나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조금 꼬여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동화책을 봤을 때 아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살짝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계속 많이 쳐다보기는 어려우시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하나는 아이 자세가 뭐 책을 읽었는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몸이 막 이렇게 좀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지겨워한다든지 계속 졸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피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책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책 수준을 조금 낮춰주시는 어떤 조금 부모님의 대처 능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독서 능력이 자기 학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저학년들한테 좀 많이 보여지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중학생들은 동화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특히 비문학보다는 동화책을 보면 조금 더 독서 능력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왜냐면 비문학은 어차피 지식을 조금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빠르게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한다면. 근데 동화책이나 문학책은 사건의 흐름이나 인물 파악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서 습관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이 사건이 인물 구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사건들이 겹쳐 나올 때 아이들이 이해 못하고 특히 인물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줄거리 정리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줄거리 정리를 못하고 문장을 이해 못하는 걸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어휘의 어려움을 또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독서 능력이 자기 학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서의 수준을 조금 더 쉬운 책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도구가 있거든요.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EBS 문해력 테스트라든지 각 회사에서 하는 1년에 뭐 올림피아드 대회라든지 그리고 독서 능력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진단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주변에 찾아보시면 도구가 되게 많으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면 우리 아이 자기 수준에 맞는지 자기 학년에 맞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독서 수준은 첫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춰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레벨의 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책은 또 쉽게 이해가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배경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문학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쉽고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은 무조건 조금 재밌고 쉽고 재밌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년이 커지고 자기 독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렇게 단순하고 쉽고 이런 이야기들은 스스로가 찾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 그 책의 두께로 말씀드리면 페이지 수도 두꺼워지고 안에 담은 사건들도 많아지고 내용이 많아질 때 아이들이 자기 독서 수준과 함께 그런 책들을 스스로 찾게 되고 뽑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이가 이해하는 수준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 재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문학을 읽을 때인데요. 비문학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럴 때 차례별로 좀 끊어서 아이가 한꺼번에 그 책을 다 이해하길 바라지 마시고 차례가 많은 것들은 차례별로 조금씩 끊어서 아이가 이해하고 조금 자기 만족이 따라서 올 수 있도록 조금씩 독서 능력을 키워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 습관이 깨지는 게 가장 먼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사들도 이런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막 100%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독서라는 부분은. 하지만 아이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자꾸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2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일단은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도 결국은 책을 멀리하게 지금 1년에 성인들이 평균 0.8권을 읽는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제 복귀해 보시면 책을 한 번 안 보게 돼서 계속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이 정도 베스트셀러를 좀 읽어줘야지 큰 마음을 먹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완독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책을 조금 더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조금씩 좀 인식화 시키시고 좀 습관화 시켜 나가시면 글은 자꾸 보면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어떤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상상하고 또 꿈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메타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 활동이 독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자꾸 좀 매의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읽고 났는데 줄거리가 뭐야? 주인공은 뭐야?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너 잘 읽었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지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만큼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실제로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하고 작가가 의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이는 자기 어떤 기준, 자기 배경 지식 그리고 자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관점화 시키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정한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아이하고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는 부모님도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요. 진심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슬펐어. 자기를 먼저 드러내시고 아이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아이의 마음이나 아이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책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부모님께서 아이와 좀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책을 통한 아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 게임은 굉장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5가지를 간추려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아이가 책을 많이 접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집안이 많잖아요. 집안에 될 수 있으면 조금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학년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단계에 맞춰서 책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책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꼭 집안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함께 도서관을 가시고 책을 접할 수 있는 서점도 많거든요. 서점도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가면은 다양한 물건들도 많고 창의력이 발휘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구류도 많고 노트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서점 이런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어머님, 아버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펜션 빌리셔서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때 살짝 우리 책과 관련한 활동을 좀 하시기를 꼭 권장드려요.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다 보고 나서 선생님 국립생태원이 진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어 하면서 네이버에서 같이 막 찾아서 검색하고 충청도 서산에 있거든요. 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도 검색까지 같이 했어요. 제 지도 펴서 와 여기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선생님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애가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책이 그냥 단순한 평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입체적으로 있고 형태적으로 있다는 걸 애가 느낄 때 책에 대한 흥미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이 아이는 저는 선생님하고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부모님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어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볼 때 대체로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책장을 후루룩 넘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바로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대할 때 정성껏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필독서니까 학교에 또 읽고 독서 감상문 써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연기가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와, 책 제목이 이런 거네? 이렇게 조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과하게 느끼셔도 괜찮으니까 책 표지나 차례나 그리고 책을 대하는 자세를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도 부모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책을 굉장히 하나의 인격체를 대하듯이 책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 연기를 좀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도 와 그런가요? 하면서 책을 좀 더 정성껏 보려고 하는 애들은 금방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고학년 때부터는 글쓰기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고학년이 되면 자기가 상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글쓰기로 또는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책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더 좀 못 쓴 글이라더라도 완성된 글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애들이 뿌듯해요, 뿌듯함을 느낍니다 라고 답을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너무 전문적인 거는 부모님께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독서록 같은 거 아니면 원고지 같은 거, A4용지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책 제목 쓰고 느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부터 조금씩 고학년들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칭찬입니다. 독서를 할 때 그 행위 자체에 부모님께서 좀 미소 지으시고 뿌듯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따뜻한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신다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은 그 따뜻한 눈빛을 받고 좀 자기 스스로한테 응원도 하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께서 무조건 독서하는 행위 자체에서 칭찬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이런 힘이 가장 아이한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이에 따라 조금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그 힘이 어느 정도로 드느냐,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의 차이지, 꾸준하게 독서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흥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책을 놓고 학년기가 지나면 책을 안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어느 정도 또 연령대가 성인이 되셨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읽기 시작하시면 계속 연결해서 흥미를 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인도 이러한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르게 흥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되돌아와서 또 말씀드리면 독서의 흥미를 잃은 원인부터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저희들이 봤을 때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간주를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책을 읽지 않다 보니 책에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한고요. 재미없고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독서 능력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책을 접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해 못하면 그 친구하고 별로 친해질 수 없잖아요. 하물며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이해하고 혼자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독서 과정이거든요. 생각보다 독서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이 수준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또 아닌 경우에도 계속 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책보다는 다른 곳에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요즘은 영상, 게임이 훨씬 쉽잖아요. 자기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 힘도 들지 않고, 그리고 또 훨씬 재밌고, 그리고 다채롭고요. 근데 이게 이런 곳에 또 너무 지나치게 노출을 되다 보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3가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가 조금씩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독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한 달 만에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2달, 석 달, 조금 1년 이렇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 언젠가는 책에 대한 흥미나 더 나아가서 교과서까지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까지도 키워지더라고요. 그 대신 부모님들의 어떤 기간을 정하고 기대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면 편안하게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매체는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끌고 가기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거든요. 실제로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선별해서 취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은 개인 패드가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활동지라든지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라든지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독서력이라든지 독해력을 키울 때만큼은 그래도 종이책을 이용해서 다져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저는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네이버가 있었죠.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는데 그 키워드를 못 쳐서 결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잘 찾아내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바탕은 결국은 독서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바탕이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는 디지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절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디지털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분야를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학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에 상상을 더하여 쓴 글인데, 주로 이제 동화책, 소설책, 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학책이라고 하죠. 비문학은 그 이외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나 과학적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비판적 사고는 주로 문학 장르를 봤을 때 비판적 사고를 좀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학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소설을 예를 들면 인물, 사건, 배경이 그게 구성 요소죠. 거기에서 우리 인물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반드시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인물의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좀 뒤집어 보는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 관계 그리고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였다면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었으면 과연 가출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이럴 때 아이들은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하거든요. 골똘히 생각을 할 때 조금 난해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비판적 사고는 반드시 따라서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이제 단편적인 사실적인 이해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공감하고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었냐를 또 확인하시고 싶어하는 이렇게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부모와 대화에서 그도 제일 주의할 점은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 이야기해봐 이런 자세는 절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아이가 와, 이 독서하는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닌데 정말 잘 해왔다라고 공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꼭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아이가 독서하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상상이 어른들보다 훨씬 상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사건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공감도 하고 심지어 웃기도 하고 큰 소리 내서 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 자체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1차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하며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가만히 봐주시길 바래요. 이것 또한 우리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리 부모님도 아이가 독서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뿌듯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느냐 주제를 파악하고 있느냐 확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기 위한 책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눈과 귀와 마음을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동기라 하면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조금 독서 동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독서 동기를 줘본 적이 있었고 효과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의 마음에 조금 목표를 정해서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도록 표신하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수를 크게 쳐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 스스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에 대한 어떤 소감 발표 같은 것도 표신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붙여주세요. 눈으로 보이게끔 색칠을 해주신다든지 독서탑 같은 걸 만들으셔서 스티커 자국 같은 거 해서 실제로 내가 여러 권을 많이 읽은 애가 아니라 나는 100권을 도전해서 100권을 읽었네. 와, 내 자신 스스로가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약속한 독서를 잘 진행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이나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것도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잘 먹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한 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자 뭐 1,000원짜리 하나 주더라도 와 어깨가 쫙 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상장 수여식도 저는 진지하게 하거든요. 상장 수여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이한테 확인시켜주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학교에서 대표로 상 받는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칭찬의 어떤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학년들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저학년들의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누구보다 독서의 중요성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정말 뭐 점수로 매겨져서 금방금방 표시나고 아이가 성장하고 어떤 결과치가 딱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독서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린 아이들은 뭐 멋진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표시날 정도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마라토너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본인한테 차곡차곡 이렇게 꾸준히 쌓아가는 시간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독서를 생활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습도 물론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쌓아오는 독서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힘을 믿으시고 구독자분들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